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 테이블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해시 테이블을 구성하는 해시 함수, 해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에 유의해서 이번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이란 키와 값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표와 같은 형태의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처럼 대응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키는요, 해시 테이블에 대한 일종의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시 테이블에 특정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덱스,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값은 이 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키에 대응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부의 경우에는 이름을 키라고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거고, 전화번호를 값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ISBN에 대응되는 책 제목으로서 특정 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ISBN과 책 제목을 이렇게 대응해 놓으면 ISBN에 대응되는 책 제목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해시 테이블은 컴퓨터 과학 전반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유명한 자료 구조입니다. 운영체제 내부에서도 해시 테이블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가령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제는 리눅스 커널 내부에 구현된 해시 테이블의 일부거든요. 이러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이노드 캐시 혹은 페이지 캐시 등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해시 테이블의 구조와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키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대응되는 데이터는 버킷에 저장이 됩니다. 이 버킷에 데이터들이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킷은 이름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담는 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버킷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버킷들은 배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해시 테이블은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 해시 함수의 인자로서, 입력으로서 키를 사용하고요. 해시 함수의 결과로 반환된 해시 값을 버킷의 인덱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의 예제로 보면은 해시 함수의 인자로 다음과 같은 키들을 해시 함수로 통과시키고, 이 해시 함수의 결과 값으로 해시 값이 반환되는데 이 반환 값들을 버킷의 인덱스로 삼는다, 이 뜻입니다. 키를 해시 함수에 통과시켜서 원하는 버킷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참고로 이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 수와 관련해서 이 로드 팩터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로드 팩터는 해시 테이블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수를 버킷 수로 나눈 값이 로드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이 크면은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로드 팩터가 클수록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 충돌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해시 테이블의 성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 해시 테이블의 핵심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해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해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해시 함수란 임의의 길이를 지닌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반환해주는 단방향 함수입니다. 비단 해시 테이블 구현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전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단방향 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입력 데이터로 해시 값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해시 값으로 입력 데이터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어떻게 해서 해시 값을 만드는지에 대한 연산 절차를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해시 함수의 연산 방법을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하시다 보면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니까요. 한 번쯤 눈도장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데이터라도 해시 알고리즘이 다르면, 해시 함수가 달라지면은 해시 값의 길이나 값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한 글자만 달라져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지닌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로 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빛이라고 하는 문자열, 한 빛 미디어라고 하는 문자열, 한 빛 떼고 미디어라고 하는 문자열에 대한 해시 값의 길이는 전부 같습니다. 근데 해시 알고리즘이 달라지면은 이 길이도 달라질 수가 있고 값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백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해시 값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쵸?
입력된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 해시 값은 아주 예민하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문자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파일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입력에 예민하게 변경되는 해시 함수의 특성 덕분에 이 해시 함수는 무작위한 값을 만들거나 혹은 단방향 암호를 만들 때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말은 데이터에 어떠한 결함도 없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 해시 값을 토대로 이 데이터가 전송 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전송 전에 송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거를 보낼 데이터와 같이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받은 측에서 이 전달받은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전달받은 해시 값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구나, 무결한 데이터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쵸? 반면에 전송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왜곡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지금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해시 값이 도출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시 함수는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해시 함수는 단방향 암호를 만들 때에도 사용된다 라고 명시를 해놨죠. 이 해시 값은 이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에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왜 우리가 웹서비스 같은 데를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나 이메일 혹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웹서비스의 관리자가 우리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비밀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는 저장을 할 때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해서 저장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비밀번호 암호화 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해시 함수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웹서비스라면 불법 사이트 이런 게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웹서비스라면 비밀번호도 다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웹서비스를 개발할 때 대부분 웹프레임워크를 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웹프레임워크에는 로그인 그리고 회원 정보 저장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저장에 사용되는 이 해시 함수 또한 웹프레임워크 단에서 이미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시큐리티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식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파이썬 기반의 웹프레임워크인 장고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여담이지만 이 해시 함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해시 함수를 보통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대강 설명하는 전공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구현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함수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해시 함수를 만드는 용도로 이 모듈러 연산을 이용해서 간단한 해시 함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듈러 연산이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A 모듈러 B라고 하면은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1이죠. 따라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20을 8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 4죠. 따라서 이 값은 4가 됩니다. 이게 모듈러 연산이에요. 이 나머지 연산을 기반으로 아주 간단한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키 값을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해시 값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K이고 해시 테이블 크기가 M일 때 해시 값은 이 값으로 삼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전공 서적이랑 같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까봐 그냥 같이 얹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해시 테이블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 해시 테이블을 그러면 왜 사용하느냐? 빠른 검색 속도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뒤에서 설명드릴 해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시 테이블을 활용한 검색, 삽입, 삭제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상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입력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속도를 보장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료구조는 해시 테이블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다른 자료구조 다 필요 없네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해시 테이블은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메모리 공간을 소모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니콘과 같은 시간 복잡도를 보유한 자료 구조는 보통 메모리를 많이 쓰기 마련입니다. 해시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자료 구조에 비해서 메모리 공간을 많이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복잡도가 시간 복잡도만큼 다른 자료 구조에 비해서 우수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시 테이블의 단점으로는 이 해시 충돌 문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해시 충돌. 이 해시 충돌이란 이 그림처럼 서로 다른 입력 값이 같은 해시 값으로 만들어지는 같은 해시 값에 대응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해시 충돌이란 서로 다른 키에 대해서 같은 해시 값이 대응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를테면 서로 다른 ISBN에 같은 책이 대응된 상황, 서로 다른 이름에 같은 전화번호가 대응된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시 충돌이 발생하면, 해시 함수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 함수의 기능인 무결성 검증, 단방의 암호화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해시 테이블로 확장을 시켜보더라도 성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에 대한 실제 사례인데요. 일전에 구글과 암스테르담 연구소에서는 특정 해시 함수가 동일한 해시 값을 도출낼 수 있다, 깨질 수가 있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입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shattered1.pdf, shattered2.pdf 이 둘은 분명 다른 PDF지만 해시 값을 도출해보면은 특정 해시 함수에서 같은 값이 도출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시 값은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에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파일 데이터를 같은 파일 데이터라고 검증해버리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은 해시 값을 도출하는 PDF로 위조를 해도 이걸 알아챌 수가 없을 겁니다. 그쵸? 뿐만 아니라 해시 테이블에 사용된 해시 함수가 충돌을 일으키면 충돌이 발생한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을 검색하기 위해서 탐색 성능이나 삽입, 탐색, 삭제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자, 해시 테이블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체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이닝은 충돌이 발생한 데이터를 그냥 연결 리스트로 추가해주는 방법입니다. 충돌이 발생한 데이터가 있다면 충돌이 발생한 그 인덱스에다가 그냥 연달아서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n개의 입력에 대해서 데이터가 모조리 다 충돌한다면 탐색 성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가 있겠죠. 사실상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시 충돌이 탐색 성능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충돌 해결 방법으로 개방주소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이 발생한 버킷의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인덱스에다가 저장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같은 인덱스에다가 저장했죠. 그냥 연달아서 달아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개방주소법은 그냥 여기서 만약에 2번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2번 말고 다른 데다 저장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 비어있는 다른 인덱스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프로브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브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개방주소법도 여러 갈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형조사법이 있어요. 이 선형조사법은 충돌이 발생한 인덱스의 다음 인덱스부터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덱스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를 F, 키를 키라고 했을 때 F 키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그냥 다음 번째 플러스 1에 넣어보고, 여기서도 충돌이 발생하면 다음 번째 플러스 2에 넣어보고, 이 순서대로 가용한 인덱스를 탐색해 나가는 게 선형조사법입니다. 당연히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데이터 삽입 성능이나 탐색 성능이 저하될 여지가 있겠죠. 이 선형조사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데이터의 군집화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가 한 군데에 몰리는 현상, 군집되는 현상을 데이터의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특정 해시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서, 충돌하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근방에만 오밀조밀하게 데이터가 다 이렇게 군집화가 되면은, 몰려서 저장되면, 클러스터링이 되면 당연히 오랜 순차 탐색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성능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개방주소법의 방법으로는 2차 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차 조사법은 충돌이 발생한 인덱스에서 제곱수만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인덱스에다가 넣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F키에서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한 칸 떨어진 곳에 제곱에 넣는다. 만약에 거기서도 충돌이 발생했으면 두 칸의 제곱만큼 떨어진 곳에 넣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곱수만큼 떨어진 거리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데이터가 조금 더 분산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군집화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서도 데이터의 군집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개방주소법 이외에 또 다른 해시 충돌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중 해싱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중 해싱은 말 그대로 두 개의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른바 보조 해시 함수의 해시값만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인덱스에다가 넣겠다. 이게 이중 해싱입니다. 만약에 F키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F키 더하기 보조함수의 키에서 인덱스를 찾고, 여기서도 충돌이 발생하면 F키 더하기 이 보조함수만큼 떨어진 곳에 넣고, 여기서도 충돌이 발생하면 F키 더하기 3 보조함수에 넣고, 이 순서대로 가용한 인덱스를 찾아 나서는 게 이중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함수를 두 개 쓰는 방법이에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데이터의 군집화 현상을 거의 대부분 없앨 수가 있지만 해시함수를 두 개 이용하는 만큼 성능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시 테이블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해시 테이블의 성능 악화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 해시 테이블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해시 테이블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